오늘 아침 이유도 없이 통장에 1천만 원이 찍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여윳돈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금, 주식, 부동산 같은 선택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한 박자 늦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투자처를 고르기 전에 이 돈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디에 넣을까가 아니라 이 돈이 몇 년 뒤에도 여전히 돈일까이기 때문인데요. 수익률을 계산하기 전에 화폐 그 자체가 생존 가능한 구조인지 점검하지 않으면 어떤 선택도 결국 근본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현금은 가장 안전하다고 말하곤 하죠. 눈에 보이고 언제든 쓸 수 있으며 최소한 휴지 조각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에서 가장 빠르게 휴지 조각이 된 자산이 바로 현금이었습니다. 이 패턴은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어 왔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화폐도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은 생각보다 취약한데요. 화폐의 가치는 국가의 신용 위에 세워져 있고 그 신용이 흔들리는 순간 지폐는 종이로 돌아갑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금에 대한 믿음은 착각에 불과한 셈입니다. 1923년 독일 와이마르 공화국 시절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가격이 100마르크였다면 점심에는 150마르크, 저녁에는 200마르크로 뛰었고 물가는 불과 며칠 만에 2배씩 상승하면서 화폐는 시간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돈을 들고 빵집으로 달려갔는데요. 조금만 늦어도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돈은 더 이상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써야 하는 부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을 빨리 처분한 사람이 살아남았고 현금 보유는 미덕이 아니라 위험이 되었으며 지폐를 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송시를 의미했습니다. 화폐의 본질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베를린 시내의 멀쩡한 저택 한 채가 금 25온스에 거래되었는데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약 1억 원 수준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오늘날 강남 아파트 한 채가 수십억 원에 거래되는 현실을 떠올리면 믿기 어렵겠지만 화폐 시스템이 붕괴된 사회에서는 현금 수십억보다 금 몇 온스가 훨씬 더 강력한 구매력을 가지게 됩니다.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죠.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화폐의 기준이 무너졌다는 점인데요. 돈이 돈의 역할을 하지 못하자 자산의 상대적 위치가 전면적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은 그건 전쟁 직후의 특수한 상황 아니냐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과거에만 있었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 중인 사례가 존재합니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화폐 가치가 붕괴되자 신용카드와 은행 시스템은 멈췄고 ATM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섰지만 돈을 찾을 수는 없었는데요. 숫자는 남아 있었지만 기능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금조각으로 빵값과 이발비를 지불하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쌀과 식용유가 사실상의 교환 수단이 되었습니다. 법정 화폐가 기능을 잃자 사회는 즉각적으로 다른 기준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통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화폐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이성적인 투자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한 선택만을 반복하게 됩니다. 법정 화폐가 기능을 멈추면 사회는 자연스럽게 실물 자산으로 회귀하는데 이는 투자 철학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굶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가장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인간의 선택은 언제나 생존을 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금이 선택되었지만 최근에는 젊은 세대가 다른 선택지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바로 디지털 자산입니다.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에서 젊은 세대는 금 대신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기 시작했는데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 외화로 전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은행이 멈추고 카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생존 수단이었을 뿐이었고 기술이 아니라 상황이 이 선택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점부터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생존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데요. 실패한 국가의 국민들에게 비트코인은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돈을 지키기 위한 탈출구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특별히 금융 지식이 많아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들은 단순히 가장 덜 위험한 선택을 했을 뿐이고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현금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기능을 잃는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평상시에는 편리하지만 위기에서는 가장 취약합니다. 현금의 가치는 국가의 신용 위에 세워져 있고 그 신용이 흔들리는 순간 지폐는 종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투자도 출발선에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핵심 질문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너질 때 무엇이 살아남느냐를 묻는 것이고 이 질문을 외면하는 순간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현실 점검일 뿐이고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면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금이 무너질 때 인류는 무엇을 선택해왔는지 살펴볼 차례인데 이 질문의 답은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다음에서는 수많은 문명과 국가가 사라지는 동안에도 끝까지 살아남은 자산, 금, 이 왜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생존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화폐를 만들어 쓰고 버리는 동안에도 끝까지 살아남은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인데요. 금은 유행을 타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 문명이 무너질 때마다 반복해서 선택받아온 생존 자산이었습니다. 금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금은 주식처럼 폭등하지도 않았고 부동산처럼 레버리지를 쓰기도 어려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 계속 선택되어 온 이유는 단 하나, 가치 합의가 무너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도 정권이 바뀌어도 화폐 제도가 완전히 뒤집혀도 금은 언제나 금이었습니다. 어떤 정부의 신용이나 약속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가치의 기준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금은 독보적인 자산이었죠. 금은 돈을 불리는 자산이라기보다 시간을 저장하는 자산에 가깝습니다. 화폐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늙고 훼손도지만 금은 그 시간 자체를 압축해 다음 시대로 옮겨갑니다. 100년 전 금 1온스로 당시 최고급 맞춤 정장 한 벌을 맞출 수 있었고 2026년 현재도 금 1온스 가격이면 고급 정전을 사고도 남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금의 진짜 능력이 가격이 아니라 구매력 보존이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같은 시기 금 1온스와 동일한 가치였던 $20 지폐를 떠올려보죠. 지금 그 돈으로는 양말 한 켤레조차 제대로 사기 어렵습니다. 화폐는 늙었고 금은 늙지 않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은 공격적인 투자 수단이 아니라 방어적인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시스템이 흔들릴 때 자산의 하한선을 지켜주는 역할에 더 가깝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집단은 개인 투자자가 아닙니다.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인데요. 중앙은행은 시장의 유행이 아니라 시스템 붕괴를 전제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지난 수년간 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금을 팔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중앙은행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죠.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는 앞으로도 금 보유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팔 사람은 없고 살 사람만 늘어나는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 가격이 오르는 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들이 왜 금을 선택하느냐는 질문인데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금은 아날로그 시스템 붕괴에 대비한 최종 안전판입니다. 인터넷이 끊기고 전기가 나가도 금융 시스템이 멈춰도 금은 여전히 교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작동하지 않아도 은행 계좌에 접견할 수 없어도 금은 손에 쥐고 거래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금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힘입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당장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의 가치는 바로 그 당장 오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에 대비하는 데 있습니다. 금은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위기 때는 가장 먼저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금은 투자라기보다 보험에 가깝다고 표현됩니다. 중요한 건 금이 모든 자산을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은 모든 것을 대신하지 않지만 무너질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산입니다.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금이 아날로그 붕괴에 대비한 자산이라면 디지털 붕괴에는 무엇이 대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금과 전혀 다른 성격의 자산,
비트코인이 등장합니다. 다음은 이 자산이 왜 함께 언급되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이 아날로그 세계의 최종 안전판이라면 디지털 세계가 붕괴할 때 작동하는 자산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비트코인은 영원히 투기 자산으로만 보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이미 그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흔히 디지털 금이라 불리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부동산에 더 가깝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 희소한 자리를 차지하는 자산이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의 첫 번째 핵심은 절대적인 희소성입니다. 가격이 아무리 오르고 수요가 폭증해도 총량은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으며 그 누구도 이를 늘릴 수 없습니다. 이 구조는 화폐 역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금은 가격이 오르면 채굴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가격과 무관하게 발행 속도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위기 상황에서 자산의 성격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두 번째 핵심은 무게가 없다는 점입니다. 수억 원, 수십억 원의 비트코인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데요. 기억 속 12개 단어만 있으면 국경을 넘고 전쟁을 피하고 자산 압수를 피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금은 훌륭한 자산이지만 무겁습니다. 이동이 어렵고 국경을 넘을 때는 항상 통제 대상이 되는데 반면 비트코인은 이동 자체가 본질이기 때문에 디지털 장벽을 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검열 저항상입니다. 은행의 허가 없이 정부의 승인 없이 24시간 전 세계 어디로든 자산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은 평상시에는 크게 체감되지 않지만 위기에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이 특징이 실제로 작동한 사례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키와 아르헨티나는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법정 화폐의 기능이 빠르게 약화된 국가들입니다. 터키에서는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되었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생필품 구매 수단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이 현상은 투기가 아니라 적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 덜 가난해지기 위해서였고 생존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을 여전히 위험한 투기 자산이라고만 평가하는 시각은 현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미 비트코인은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는 이 점을 가장 빠르게 간파한 인물 중 하나인데요. 그는 비트코인을 단기 투자 자산이 아니라 기업의 준비 자산으로 편입했습니다. 그가 비트코인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통화 가치가 붕괴될 가능성, 자본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 그리고 국가 간 금융 질서가 흔들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스템 붕괴에 대비한 자산입니다. 자본 통제, 계좌 동결, 국경 차단 같은 상황에서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큽니다. 가격이 하루에도 수십 %씩 움직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변동성 자체가 이 자산의 역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을 모든 자산의 대체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금과 전혀 다른 위기에 대응하는 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금이 남아있는 자산이라면 비트코인은 빠져나갈 수 있는 자산인데요. 이 차이는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인 선택 기준이 됩니다. 이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두 자산을 어떻게 조합해야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구조를 바탕으로 다음은 1천만 원이라는 현실적인 금액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고민이 된다면 그건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더 좋은 타이밍이 오기를 기다리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불안한 상태로 움직였고 완벽한 시점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1천만 원은 인생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돈을 잘못 두었을 때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한데요. 눈에 띄는 손실은 없지만 구매력이 서서히 깎여나가며 체감되지 않는 손해가 누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한 번에 크게 벌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전략의 목표는 단기간의 대박이 아니라 시스템이 흔들릴 때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고 접근 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분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감정이 구조를 이기기 때문인데요. 가격이 오를 때는 뒤늦게 뛰어들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공포에 팔아버리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시작됩니다. 이 전략은 그런 감정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렵다면 구조로 통제하는 수밖에 없고 금과 비트코인을 함께 가져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 전략은 단순합니다. 금 70%, 비트코인 30%. 이 비율은 감각적인 숫자가 아니라 서로 전혀 다른 위기에 대응하는 두 자산의 역할을 고려해 계산된 구조입니다. 금은 붕괴를 막는 자산입니다. 화폐 가치가 흔들리고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질 때 구매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반면 비트코인은 기회를 잡는 자산으로 구조 변화가 올 때 폭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의 진짜 장점은 수익률보다 심리적 안정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큰 변동성을 보이더라도 전체 자산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공포에 휩쓸려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반토막이 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숫자만 보면 충격적이지만 포트폴리오 전체에서는 약 15% 수준의 하락에 그치게 되는데요. 반대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하면 전체 자산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 전략의 핵심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방어하고 최고의 상황에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구조로 한쪽에 모든 걸 거는 전략과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금은 실물로 살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접근은 KRX 금 시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가세와 수수료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필요하다면 실물 인출도 가능해 유연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금을 사고 파는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은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니라 가격이 오르내리는데 일희일비할 자산이 아니고 5년에서 10년 이상을 보고 가져가야 하는 자산입니다. 이 관점을 잃는 순간 금의 장점은 사라집니다. 금을 주식처럼 다루기 시작하면 금이 아니라 변동성 낮은 주식을 들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비트코인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반드시 분할 매수해야 하는데요. 지금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맞추려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기회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진입 시점을 기다리는 동안 가장 중요한 시간은 흘러가 버리고, 그래서 분할 매수는 전략이 아니라 생존 방식에 가깝습니다. 특히 2026년까지는 국내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된 상태입니다. 이 기간은 비트코인을 구조적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간대라는 점에서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지금 사도 되느냐고 말이죠. 정답은 단순합니다. 한 번에 사지 말고 나눠서 시작하라는 것이고, 행동하지 않는 순간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중요한 건 금과 비트코인 중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위기에 대비하는 보완 관계에 가깝습니다. 금만 들고 있으면 이동성이 부족하고 비트코인만 들고 있으면 변동성이 큽니다. 둘을 함께 가져갈 때 비로소 구조가 완성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천만 원이 있다면 그대로 은행에 두는 선택은 가장 편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는데요. 현금은 평상시에는 조용하지만 위기에는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JP모건은 오래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만이 진정한 돈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신용이라고 말이죠. 이 문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마이클 세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희망이라고 말이죠. 시대는 바뀌었지만 위기에서 살아남는 자산의 본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 현금을 믿었던 사람은 파산의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집을 샀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한 번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2026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